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도 몇 가지의 소식을 전할까 하는데요. 우선은 드디어 이순신급 구축함에 대한 성능 개량 사업 착수회의가 열렸네요. 이번 주 수요일인 2025년 1월 15일에 이순신급 구축함을 개량하기 위한 사업을 위해서 사업 착수회의를 열었는데요. 그래서 이순신급의 개량 사업도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느냐? 우선 이순신급 중에서 한 척을 개량해 보면서 이순신급의 성능 개량 연구를 하게 되고 연차적으로 창정비 시기가 도래한 함선들부터 차례로 개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최종적인 이순신급의 개량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이순신급의 예인 소나를 신형으로 교체하게 되고요. 참고로 함수 소나는 교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바뀌는 건 바로 전투정보 시스템이 국산으로 바뀌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격통제 레이더가 국산으로 바뀝니다. 그러고는 끝입니다. 솔직히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듯 이번 개량은 이순신급의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냥 고장난 부품을 교체하는 것에 불과한데요. 우선 예인 소나는 서해에서 작전을 하면서 그물 등의 이물질이 소나에 걸려서 고장난 부분이 많아서 신형으로 교체하는 것이고요. 전투정보 시스템도 임무 중에 자주 다운되어서 신형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격통제 레이더도 고장 등이 자주 일어나고 외국산 구형 장비이다 보니 부품 수급에도 문제가 있어서 교체하는 것이고요. 한마디로 이번 개량은 그냥 고장난 부분을 신형 부품으로 교체하는 것에 불과하고요. 우리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원했던 새로운 탐색 레이더의 도입이나 새로운 함수 소나의 도입은 없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번 개량으로 인해서 약간의 전투력 상승도 기대는 되지만 뭔가 큰 전투력 향상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성능적으로 가장 성능이 올라가는 건 새로운 전투정보 시스템과 사격통제 레이더에 미국산 미사일인 SM2를 통합함으로써 SM2가 좀 더 요격 성공률이 높아지는 것 정도일 것입니다. 그것 빼고는 크게 전투력이 높아지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해군의 함선 중에서 가장 확장성이 좋아서 우리 밀리터리 매니아들에게 큰 기대를 받았던 이순신급이지만 대규모 개량을 통해서 성능이 대폭 올라가는 일은 없는 것이 되었네요. 이 점은 두고두고 아쉬운 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더욱이 이미 교체 사업이 시작된 광개토대왕급과 달리 우리 해군의 계획에 따르면 이순신급은 못해도 2040년경까지는 운용된다는 점에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드디어 올해부터 엘셈이 양산을 시작하는데요. 어제인 2025년 1월 16일에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엘셈 양산 계획안이 심의 의결되었다고 합니다. 뭐 당연히 제가 이미 여러 번 이야기한 것처럼 각국이 엘셈의 빠른 공급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양산을 시작해야 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상태이고요. 당연히 이번 양산 결정은 우리나라 국내에 배치되는 엘셈을 양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는 총 4개의 엘셈 포대를 도입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점은요. 이번 양산 결정 발표 내용을 보면은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양산과 배치 기간이 기존과 달라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원래 엘셈은 올해부터 양산을 시작해 2027년부터 배치를 시작해서 2028년까지 배치를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양산 시작은 기존과 같으나 배치 시기가 달라졌습니다. 엘셈의 배치 자체는 기존과 같이 2027년부터 시작을 하는데 배치 완료가 2030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치 완료가 오히려 2년 정도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참고로 말하지만 지금 LIG나 하나는 수출량 증가로 인해서 대규모로 양산 라인을 증설하고 있고 그래서 증설하고 있는 양산 라인은 올해부터 가동을 하게 되고 기존에 비해서 대략 2배 정도로 생산량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치가 2년 정도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그 뜻은 결론은 엘셈의 빠른 공급을 원하는 사우디와 UAE 등의 요구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엘셈 배치가 끝나기도 전에 일부 물량을 수출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사우디나 UAE는 무기를 구매할 때 항상 비밀리에 구매를 하는데요. 결론은 이미 일부 국가에 대한 엘셈의 판매가 결정되고 공급 일정도 조율이 끝난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당연히 사우디 측에서 엘셈 공급을 또 비밀로 해달라고 요청을 했겠죠. 그래서 엘셈의 수출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엘셈 공급 일정도 조율되어서 최종 배치는 오히려 2년 정도 늦어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인 분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엘셈이 4개 포대가 필요하다는 건 어디까지나 중첩 배치를 위한 것이고 최소한 2개 포대면 기본적인 방어는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선 우리나라에는 2개 포대만 먼저 배치하고 일부 물량을 사우디 등을 위해서 양보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네요.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의결된 양산 비용입니다. 이번에 의결된 양산 비용은 총 1조 7,300억인데요. 이것도 상당히 파격적인 가격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LSAM을 총 4개 포대를 구입하게 됩니다. 그럼 이 비용은 LSAM 4개 포대를 구매하기 위한 비용인 건데요. 결론은 그러면 LSAM 1개 포대의 가격은 4,325억이 됩니다. 이게 얼마나 저렴한 가격이냐면요. 미국에서 드는 1개 포대의 가격이 알려지기로는 대략 1조 5천억 선으로 알려져 있고, 솔직히 지금은 그 비용이 증가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으로부터 대량의 사드를 구매하기로 한 사우디 같은 경우를 보면 1개 포대에 1조 6천억이 넘었고, 그래서 돈이 많다는 사우디조차도 사드가 너무 비싸다고 경악을 금치 못했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사드의 비싼 가격에 경악을 금치 못한 사우디는 한때 러시아로부터 S400을 도입하려 하기도 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웃기는 건 우리 LSAM이 사드보다 대폭 저렴한 건 당연한데, 문제는 이 가격이면 러시아의 S400보다도 저렴한 가격입니다. S400은 지금까지 알려진 가격이 1개 포대당 대략 5천억으로 우리 LSAM의 가격은 S400보다도 저렴한 가격입니다. 그러나 물론 이 가격은 LSAM의 개발비를 지불한 우리나라에 대한 공급 가격이고, 당연히 수출되는 가격은 더 비쌀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 천궁의 수출 가격을 봐도 우리는 해외 국가에 바가지를 씌우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수출 가격도 대폭 증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올해부터 천궁을 UAE에 공급하게 되는데요. 천궁2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공급하는 가격은 발당 17억 선이고, UAE에 공급하는 가격은 18억에서 19억 선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LSAM의 해외 공급 가격도 포대당 5천억은 넘지 않을 것입니다. 뭐 분명 더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할 분들도 있겠지만요. 무기 수출할 때 바가지를 씌우게 되면 추후에 그 나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무기 수출이 어렵다는 걸 생각했을 때 상대적으로 바가지를 씌우지 않고 무기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우리 방산업체들의 판단이 옳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상대국을 한 번에 단물을 빨아먹고 버리는 봉으로 생각하지 않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동반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 방산업체들이 다른 나라의 방산업체와 다른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드디어 LSAM의 양산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리고 LSAM의 가격은 사람들의 예상보다도 상당히 저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소식은 사우디에 대한 흑표 전차 수출 소식에 관한 건데요. 일부 언론에서 흑표 전차가 사우디에 수출되었다고 하는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뭐 한마디로 말해서 이건 오보입니다. 아니 왜 이걸 무조건 흑표가 수출된 거라고 속단하는 건지 자체를 저는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럼 왜 이런 잘못된 기사가 나왔느냐? 그러니까 어제인 2025년 1월 16일에 우리나라의 전년도 무역 통계가 발표되었는데요. 이 발표에 따르면 사우디에 수출된 항목에서 전차와 그 밖의 장갑 차량 항목에 1억 1,573만 달러가 잡혀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대략 1,690억쯤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일부 언론에서 사우디에 흑표가 수출되었다는 기사를 내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걸 보고 다른 장갑차도 아니고 흑표가 수출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도 이해를 못하겠고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답은 너무 뻔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우디와 무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 중에서 기갑 차량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요. 우리는 2022년에 사우디와 천무 다련장을 공급하기 위해서 대략 1조 원 정도의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후티 반군과 전투에 이미 천무를 투입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고요. 천무 공급 계약을 체결한 시기를 봤을 때는 대략 지금쯤에 공급이 본격화될 시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우디와의 무역지수에 잡힌 1,690억은 천무를 공급함으로 인해서 잡힌 거라고 누구나 쉽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걸 왜 갑자기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의 흑표가 공급되었을 거라고 상상을 한 건지는 이유는 모르겠고요. 물론 이미 알려진 것처럼 사우디는 지금 미국의 M1 전차를 주력 전차로 사용하고 있고 M1 전차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사우디는 후티 반군과의 전쟁 중에 상당히 많은 수량의 M1 전차를 상실했고, 사우디가 M1을 많이 상실한 이유는 물론 사우디 전차병의 숙련도가 떨어져서도 있지만 M1의 성능이 너무 떨어져서인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M1의 성능이 떨어진다고 이야기하면 당연히 반대하는 의견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M1 전차는 미군에 의해서 운용될 때를 빼고는 실전에서 단 한 번도 훌륭한 성과를 기록한 적이 없는 전차라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당장 우크라이나에서도 M1을 러시아와의 실전에 사용하고 있지만 그렇게 좋은 전과를 기록하지도 못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병사들로부터의 평가도 좋지 못합니다. 실제로 M1을 운용한 우크라이나 병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아주 여러 가지 M1 전차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내용을 보면 M1 전차의 방어력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는데요. 물론 M1 전차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방어력을 가지고 있는 전차임에는 사실이지만 문제는 상부의 방어력이 너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흑표 전차를 보면 상부에 반응 장갑을 달아서 적의 공격에 대비를 하지만 M1은 상부에 아무런 장갑이 없고 우크라이나군이 M1 전차의 방어력이 낮다는 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로 인해서 적이 드론을 이용해서 상부를 공격해오면 너무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은 M1 전차의 상부에 콘탁트 원 같은 반응 장갑을 장착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습기로 인해서 전자장비가 너무 쉽게 고장이 난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당연한 것이 M1이 지금까지 활약했던 전장은 주로 사막지형이었고 그에 반해서 우크라이나는 상당히 습도가 높은 지형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많은 전자장비를 가진 M1은 습도로 인해서 자주 고장이 발생했고 고장이 나면 바로바로 고칠 수 있는 미군에 비해서 당연히 후속 지원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우크라이나 군 입장에서는 M1의 잦은 고장은 문제가 될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효과적인 탄약 문제인데요. 결론은 이건 전차탄으로 적을 공격해도 한 번에 무력화시킬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건 저의 예상으로는 M1 전차의 전차탄이 너무 관통력이 높기 때문에 러시아의 전차를 관통하고 안에서 파편을 만들지 못하고 반대 부분을 그대로 다시 관통해버리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M1이 탄약이 너무 심하게 관통력이 높아서 나오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은 M1의 효율적이지 못한 탄약 시스템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차의 높은 무게로 인한 기동성 저하도 지적하고 있는데요. 결론은 M1 전차 자체는 1500마력 가스터빈 엔진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기동성이 결코 나쁜 편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70톤이 넘는 무게로 인해서 너무 자주 기동에 제약을 받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은 M1이라는 전차는 잘 훈련된 병사에 의해서 훌륭한 후속 군수 지원을 받는 미군에게는 훌륭한 전차일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결코 다른 나라 군대가 M1을 운용했을 때도 훌륭한 전차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군이 M1 전차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한 대부분의 문제점이 우리 흑표에는 없는 문제점입니다. 한마디로 M1 전차는 미군이 운용했을 때는 훌륭한 전차이지만 다른 나라 군대가 운용할 때는 그러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량의 M1을 실전에 투입해본 사우디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우디는 오래전부터 M1 전차를 교체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사우디는 후티 반군과의 전쟁을 통해서 자국군이 가지고 있는 장비의 문제점을 많이 파악을 했고 그래서 M1 전차보다도 더 급하게 교체해야 하는 장비가 많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사우디가 M1보다 더 급하게 교체해야 하는 게 차륜형 장갑차이고 실제로 사우디는 미 해병대가 운용하는 LAV 장갑차를 대량으로 운용하고 있고 이 장갑차는 M1 전차보다도 더 후티 반군과의 전쟁에서 많은 취약성을 내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뢰 방어 능력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사우디는 M1 전차보다도 차륜형 장갑차의 교체가 더 급한 상태이죠. 그래서 실제로 차륜형 장갑차 도입 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한화는 타이곤 장갑차를 개량해서 이 사업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우디에 판매할 기갑 차량은 흑표가 아니라 우선은 차륜형 장갑차가 될 것입니다. 아마 M1을 교체하기 위한 흑표의 도입은 더 나중 일이 되겠죠. 그래서 사우디에 우리의 흑표가 수출되었다는 건 완전히 잘못된 오보이고요. 결론은 우리와 사우디의 무역수지에 잡힌 기갑 차량은 천무다련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드디어 엘셈의 양산이 시작된다고 하고요. 생각보다도 엘셈의 가격이 저렴해서 기쁜 일이나 그로 인해서 급하게 엘셈을 원하는 국가들이 많아서 우리나라에 대한 배치조차도 지연되게 된 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엘셈이 인기가 있다는 반증이겠죠. 어떤가요, 여러분? 엘셈의 가격이 마음에 드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